즐겨보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보통사랑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막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게시판에 가보니까 조회수가 이것만 3천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데이터도 알차고 또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자,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소득이 좀 늘 늘었으면 좋겠지만 내 월급은 항상 제자리잖아요. 이 보고서는 2022년도에 발표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작년 21년도 생활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소득이 좀 486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좀 소득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해서 조금 더 상승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소득 부분이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자료에 계속 이 구간이 나올 거예요.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이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월 평균 가구 소득 범위를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자, 1구간은 250만 원 이하, 2구간은 250에서 380만 원, 3구간은 380에서 500만 원, 4구간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5구간은 700만 원 이상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몇 구간에 해당되시나요? 이걸 알고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더 이 자료들을 조금 더 공감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4, 5 구간, 요 두 구간은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자, 지출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소득층은 덜 벌고 고소득층은 더 벌면서 이 격차가 최근 4년 동안 제일 커졌대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4배 수준이었어요. 뭐 4.8배, 4.7배, 4.8배였는데 5.23배로 5배를 넘기면서 최근 4년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해요. 자, 그래서 월별 지출 형태, 축이랑 투자는 좀 줄고 예비자금을 많이 늘렸다고 해요. 예비자금은 18%에서 20%, 그러니까 저축한 걸 예비자금으로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예비자금은 뭐 단순히 비상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돈이 나갈 일이 있거나 뭐 우리가 코로나로 겪었잖아요. 뭐 소득이 끊기거나 약간 그런 게 생겼을 때 목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뭐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저축이나 투자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서 오히려 묶어두기보다는 자유롭게 좀 필요할 때 돈 융통해서 쓸 수 있게 그냥 목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어디 예금이나 이런 데 묶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야지, 투자할 때 써야지 이렇게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보다는 예비 자금을 조금 더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 항목별, 우리가 어디에 뭘 쓰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구간은 줄이면 좋은데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느냐? 네, 연령별로는 여가, 취미, 유흥비를 얼마나 쓰느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줄어든 여가, 취미, 유흥비 지출이 서서히 회복이 됐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만큼은 쓰진 않아요. 우리가 아직 가도 뭐 멀리 간다거나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장거리 1박 2일, 2박 3일 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자제하게 되잖아요. 뭐 가려면은 갈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 자유롭게 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소비액이 예전만큼은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남성 그리고 30대 여성 그리고 40대 여성 50대 이상 이렇게 여성 남성이 아니라 나이별로예요. 연령별로. 남성은 아니고 20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증가했고 30대도 조금 증가 그리고 40대도 다 줄었었어요. 예전에는 줄었었는데 이제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50대는 네, 뭐 크게 큰 폭으로 이렇게 확 변화하진 않았어요. 원래 17, 18 이렇게 다녔었네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여가에 취미에 유흥에 쓰는 지출은 쓰진 않고 있다. 자, 그러면 대출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자,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늘었죠. 늘었어요. 그리고 소득도 증가했지만, 네, 그만큼 대출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대출에 얼마나 갚는 데 썼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제일 큰 이 막대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자금 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동차 대출, 최근에 차를 좀 많이 샀죠. 이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뭐 자동차라도 사자 좀 이런 보복 소비 심리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사서 그런지 자동차 대출 비율은 좀 올라갔다. 자 그리고 신용 대출도 올라갔죠. 13%인데 16.7%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뭐 현금 서비스, 보험 대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상승세를 보이는 건 자동차 대출과 네, 일반 신용 대출의 폭이 좀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생각보다 약간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거죠. 네, 대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축 투자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볼게요. 예비비는 오히려 더 늘었죠. 86에서 104까지 늘었고, 그리고 저축 투자액은 조금 줄었죠. 자, 그러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해요. 자, 본인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연령층은 저축 투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저연령층은 저축을 더 줄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줄인 저축 금액을 어디로 넣었을까요? 물론 소득이 조금 그래서 줄였을 수도 있고, 다른 데에 또 더 많이 자금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것까지는 요 표에서 나오진 않지만 뒤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과 21년을 비교했을 때 20대 같은 경우에는 저축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예비비는 조금 더 늘렸죠. 자,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저축을 줄이고 예비비를 늘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예비비를 네, 조금 더 늘렸고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저축도 더 하고 예비비도 늘리고 네, 아무래도 50대쯤이 네, 소득이 좋죠. 50대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씩 더 하고 회복을 조금 더 빨리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금융상품별로 어디에 이제 넣어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투자 상품의 네, 비중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입출금이나 적금 청약보다는 투자 상품 그리고 보험 상품 조금 더 늘렸다. 자, 유튜브에서 연끌대출해서 투자했다고 기사 봤는데 자, 청약은 당장 쓸 거 아니니까 방치하는 느낌이네요. 살다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쵸? 이게 당장 쓰지 않으니까 자꾸 해지했다가 가입했다가 해지했다가 가입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필요하면 또 해지 쓰고 또 돈이 좀 이렇게 여유로우면 또 청약 넣었다가 그러면 기간은 점점 더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계속 끊어지니까 결국 청약 기간이 짧죠. 뭐 민영을 하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 뭐 국민주택이나 조금 더 장기간 네, 많은 금액을 요하는 그런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겠죠. 네, 경기도 서울 쪽이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민영은 뭐 크게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금액을 맞추고 1순위 요건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내가 어디에 청약을 할지도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나으면 그렇게 가지고 하시는 게 낫죠. 우선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총 자산권이 5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쏠림 현상은 심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는 거죠.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자,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을 비교를 해보면, 18년, 19년에 비교해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은 했지만, 기존에는 1900, 1800이었는데, 갑자기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간 시기에 7900, 8천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배수가 크죠. 그래서 4억 3천이었는데 갑자기 자산의 가치가 5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80%나 돼요. 금융자산은 13% 그리고 기타 실물자산은 6%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자산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비중이 아니에요. 훨씬 더 낮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비중이 굉장히 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 이만큼 되진 않아요. 한 60% 정도? 50, 60 정도? 이게 나라가 가진 특성인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을 좋아하고 또 땅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부동산이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구 소득 구간별 평균 보유 자산입니다. 자, 아까 다들 체크하셨죠? 자, 우리는 대부분 1, 2, 3 구간에 있어요, 지금. 1, 2, 3 구간에 있는데, 자, 중고소득층, 그 중고소득층이랑 한 4, 5 구간 정도? 3까지도 넣어야 되나? 자, 중고소득층 총 자산 평균 약 1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년에는 9억 원이었다면 이제 2021년 10억 원, 5억 원이었으면 6억 원 정도 되고 자, 그리고 3구간도 많이 올랐죠. 1억 원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도. 자, 1억 원 이렇게 더 올랐어요. 자, 그리고 2구간과 1구간은 아무래도 네, 많이 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늘었고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자산이. 그래서 중고소득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1, 2 구간은 네,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자산 규모 21% 급등했고 최근 4년간 최고라고요. 집값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가다 갑자기 훅 뛰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이 좀 적긴 하지만 금융자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소득이 회복하면서 금융자산도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근데 부동산처럼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버는 게 뻔하니까. 금융자산은 버는 거 아니어서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샀으면 이제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지만. 자, 그래서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산처럼 확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2020년보다는 2021년에는 조금 더 상승을 했다. 19년을 보면 20년도에는 좀 떨어졌죠. 금융자산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무래도 좀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폭이 커서 그렇지 10%나 올랐다는 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2018년에는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3% 올랐는데 7% 빠졌으니까 이만큼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은 했지만 아무래도 앞에 빠졌던 게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앞으로 1년 내 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가계 생활 형편은 비슷하겠지만 더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제가 전망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무당처럼, 네, 점 보는 것처럼 딱 뭐 어떻게 될 거다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도 가계 생활은 형편은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게 라는 그런 의견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생활용품이 나빠질 걸로 예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계 총소득이 좀 감소하며 해서 좀 나빠질 것 같아요. 가계지출 부채가 증가해서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확실히 37%, 37% 이렇게 좀 높아요. 자, 경기 불황, 물가 상승 이런 부분도 꽤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유 자산 가치 하락. 자, 이건 여러분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자,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10% 미만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 자료로 봐서는 사람들이 설문할 때,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좋아질 거는, 자, 보유자산이 가치가 상승해서 좀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빠질 거에서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나빠질 거라는 거는 굉장히 비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거를 좀 전망한다. 왜냐면 집을 샀으니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떨어지면 싫잖아요. 난 비싸게 주고 샀는데 떨어져 얼마 속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항목이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혀 이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삶의 질이 최상인 사람과 삶의 질이 최하라고 생각하는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소득, 노후 준비, 직업 만족도에서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삶의 질이 최상인 사람들은 소득을 3.6점이나 줬는데 삶의 질이 최하인 사람은 소득 점수를 1.3점을 줬어요. 그래서 점수 폭이 컸고, 그리고 노후 준비, 직업에 대한 폭도 컸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중요해요. 뭐 소비도 중요하고 저축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우선은 내가 직업적으로 만족하고 직업이 좋으면 소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업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소득이 적으면 다른 소비, 저축, 부채, 주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소득에 맞춰서. 그리고 내 직업적인 안정성, 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직업과 소득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노후 준비, 연령대가 점점 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이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막상 60대가 되어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노후 준비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자, 인구 통계 특성상, 자, 삶의 질에서 혼인 상태가 제일 중요하대요.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구 통계 특성에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혼인 상태래, 혼인 상태. 특히 삶의 질 최하 그룹에서는 기혼이 아닌 비율이 높다라고 해요. 기혼이 아니라
사람은 뭐 미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자, 그래서 혼인 상태별로 비교를 했을 때 삶의 질이 최하라고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미혼이거나 이혼, 별거, 사별을 한 사람들의 비중이 50%가 넘게 나왔어요. 자, 뭐 그렇다고 뭐 기혼자는 모두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라는 점. 자, 기혼인데도 이렇게 삶의 질이 최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삶의 질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혼자의 비율이 열등이 높았다. 그리고 미혼인 사람도 물론 행복하다. 자, 그리고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도 있지만 최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아픔이나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즐겁게 사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혼인 상태를 단순히 봤을 때 이제 혼인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삶의 질 최상, 최하라고 했던 비율을 그냥 단순하게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삶의 질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자, 삶의 질이 최하라고 느낀 사람들은 3040 세대, 아무래도 좀 굉장히 딱 끼어 있잖아요. 그냥 사회초년생, 아직 학생, 이제 이런 사람보다는 좀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서 이제 취업도 있고, 아니면 취업 준비 중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사를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뭐 얼마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3, 40대가 굉장히 좀 비율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삶의 질이 최상이라고 하는 비율은 50대 이상이 좀 높았다.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갖추고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대 이상이 내 삶의 질이 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소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령대별로 봤을 때 삶의 질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이제 연령대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성,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삶의 질에 따라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을 하냐인데, 자, 보시면 식비가 제일 많기는 해요. 식비는 뭐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있든 먹어야 되니까 배고픔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먹어야 되니까 이만큼 나가고, 또 교통비나 뭐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많진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먹고 다니고 또 우리가 쓰는 거 내야 되죠. 통신비 전화 써야 되죠. 아프면 또 약 타 먹어야 되죠. 주거비 또 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게 삶의 질에 따라서 저는 약간 이 항목을 보면서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의료비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의료비에서. 이게 금액이 하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관리도 이 삶의 만족도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자들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다. 대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공기 쐬고 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부자들은 이제 본인의 그 자산이 돈이 있으니까 굳이 그 보험에 넣지 않고 뭐 필요하면은 병원비 내가 낼 여력되고 뭐 돈이 병원비가 들어갈 일 있으면 내가 낼 여력되니까 굳이 보험을 들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높을수록 좀 건강관리 이런 것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의료비 부분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보면서.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패션, 잡화, 뭐 여가, 이렇게 모임, 용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택적 소비잖아요. 본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났어요. 자, 그래서 삶의 질이 낮을수록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좀 적게 소비를 하고 특히 선택적 소비를 줄인다. 요 부분을 좀 줄인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낮을수록 갈수록 좀 줄인다, 비중을 줄인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삶의 질에 따라서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대출 상품을 얼마나 쓰는지라고 했을 때, 자, 최상은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려갈수록 여러분 어떤 비중이 올라가냐면 중하나 최하 같은 경우 신용대출, 보험계약,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보여요. 아무래도 소득이 적다 보니까 뭐 집을 보유하거나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게 이제 월세나 전세 자금으로 나가고 그리고 신용대출
조금 더 자금을 융통하게 해서 신용대출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은 담보로 잡을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부분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신용대출을 조금 더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삶의 질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활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대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삶의 질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노후 자금을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억, 그리고 2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 뭐 금융자산도 차이가 나기는 해요. 금융자산도 차이가 나고 실물자산도 차이가 나긴 한데, 제일 무서운 건 노후자금 저축액이 여러분, 59만 원, 10만 원. 거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이래서 나중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거나 뭐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거나 이렇게 다른 공적연금을 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자, 그리고 또 집도 또 많이 샀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2030의 그런 내용들, 소비 지출이나, 그리고 좀 소비 패턴에 대한 자료가 좀 길더라고요. 아무래도 2030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기사 헤드라인 장식 많이 했잖아. 2030 영끌, 뭐 2030 집 많이 매수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30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0이 소비했던 거, 그리고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집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뭘 많이 샀냐고 봤을 때 아파트를 많이 샀어. 아파트는 진짜 많이 샀죠. 근데 빌라나 뭐 단독주택, 오피스텔도 있지만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고, 그리고 연령 분포 같은 경우에도 구입한 사람들 연령 분포를 봤을 때 2030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실제로도, 기사도 그랬지만 실제로도 2030이 많이 산 걸로 이렇게 네, 자료에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2030이다 보니까 대출 이용 비율이 좀 높았어요. 거의 90% 가까운데, 평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한 80% 정도 대출 이용했는데, 2030은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연끌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연끌했어요. 그래서 자, 아까 노후자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은퇴 예상 시기에 따른 2030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은퇴 예상 연령 분포했을 때 우리의 파이어족 일찍 우리 준비해가지고 노후 대비해놓고 빨리 은퇴하자,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자, 그게 2030 세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파이어족, 자, 30에서 49세에 나 빨리 준비해서 최대한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40대는 1.4%, 그리고 50대는 네, 정말 낮죠. 없죠. 낮은 게 아니라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나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2030에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은퇴 언제 하는 게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60에서 64세 때까지 뭐 정년, 요즘 정년도 좀 약간 연장이 되는 그런, 계속 연장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어쨌든 가장 높기는 해요. 자,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도 한 60세, 65세까지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50대가 되면 뭐 65세까지 하는 거 기본 아니야? 자, 그리고 나 70세까지도 할 거야 라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70세 이상까지도 하겠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일을 은퇴를 그때쯤 하거나 계속 그때까지도 일을 하겠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030 세대가 생각하는 은퇴 예상 평균 연령이 있습니다. 자, 조기 은퇴는 41세에 하고 싶고, 그리고 68세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68세에 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빨리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조기 은퇴를 할 거냐? 좀 돈을 벌어놔야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잖아요. 뭘로 돈을, 자산을 불릴 거냐? 라는,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조기 은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예적금보다는요, 어디에 지금 돈을 벌고 싶으냐면, 자, 금융 투자 상품. 자, 여기 보시면은 정년 이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예적금을 적당히 하고 있고, 근데 예적금이 파이어족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근데 금융 투자 상품은 파이어족이 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산을 불려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마련을 하면 나 퇴사를 하겠다라는 게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암호화폐.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로 적극적으로 좀 자산을 불려보겠다, 나 파이어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설문을 봐도 네, 보이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좀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지.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서 내 자산을 더 하락시킬 수가 있죠. 물론 플러스가 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가 안 좋고 나빠요가 아니라 잘 준비를 하고 내가 잘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어서 그냥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좀 안 오케이예요, 여러분. 자, 가족 부양으로 은퇴 노후 준비가 어려운 40대,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 지속을 네,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족에게 좀 벌어가지고 부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이제 소득 활동을 해야 된다. 너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은퇴 노후 준비 시작이 적정 나이가 있을까요? 적정 나이는 한 41세, 42세 정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40대에게 노후 준비 해놨어요 라고 했을 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한 비율이 15%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하는데 가족 부양의 영향을 네,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50대, 40대 비중이 좀 높고 30대는 아직까지는 뭐 미혼인 경우도 있고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40, 50대로 갈수록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소득 지출 행태인데 이게 나이대별로 있는데 아무래도 20대는 네, 젊은 만큼 소득도 아직까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지출이나 이런 게 소비도 그렇고 네, 다른 게 크게 나갈 게 없잖아요. 근데 30대부터는 소득도 늘어나죠. 근데 이 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나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결혼을 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저축 투자는 늘어나기는 하는데, 다른 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폭으로 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상환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네, 부채는 확 늘어나죠. 그러고 부채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아요. 40대, 50대까지도 소득이 조금씩 더 증가를 하지만 소비는 훨씬 더 200에서 275면 확 늘고 소비도 계속 늘어요. 그리고 저축이나 이런 금액은 많이 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목별 월 고정 소비를 하는데 이게 30대, 40대, 50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식비나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나왔지만 교육비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자금 마련 저축액도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채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40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을 살 의향이 없어요. 지금 현생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출도 많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하는데 굳이 집까지 사가지고 또 그 대출을 어떻게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의향이 있긴 하지만 아까 2030간 좀 대입이 되죠. 2030은 집 살 거예요 라고 했는데 40대는 집 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더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은퇴하고 우리가 소득을 계속 지속을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냐, 몇 살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은퇴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거는 70 이상까지도 계속 할 거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빨리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이제 돈을 벌어 놓고 나 좀 은퇴하고 쉬고 싶어지만 생각보다 네, 40대나 이런 나이가 40대, 50대로 넘어갈수록 조금 더 벌어야 된다. 왜냐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 조금 더 일해서 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노후 준비까지는 아직 못 하는 것 같고 대신 나 좀 일을 더 오래 할래.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060은 아직 노후 준비 상태에 네,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주 네, 적다. 18%만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유가 되면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우리는 20대, 30대 또 그때그때 미션이 있잖아요. 뭐 20대는 취업을 해야 되고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시기고 이 돈을 모아서 30대 때는 우리가 보통 좀 집을 많이 사잖아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려면 최대한 모아가지고 또 내 집 마련 하나 해놓고 또 대출 갚고 이러다 보면 40이 또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때부터 노후 준비하면 좋아요. 그건 아는데 막상 해보면 그때그때 미션을 수행하느라 정신 차리고 보면 40대다. 자, 그러면 40대 중반, 그러니까 41세, 42세쯤에는 노후 준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까지, 65세까지 퇴직할 때까지 쭉 모아가지고 20에서 25년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노후를 좀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노후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넣는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이런 것들이라도 뭐 연말정산 때문이라도 넣으시겠지만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잘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내가 뭐 개인적으로 연금 상품을 많이 넣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 상품만 넣는 것만 해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도 넣을 당시만이라도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비중을 좀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적게 넣는 것보다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적정선에서 좀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유자산 구성 현황을 봤어요. 재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과 이게 은퇴를 했을 때 이제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10억, 4억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부동산 자산도 그렇고 금융 자산도 그렇고 기타 실물 자산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를 한 사람이 좀 더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퇴 후 이제 소득을 어떻게 예상 소득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내 돈, 그리고 연금, 그리고 뭐 투자 수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아무래도 부족한 사람들은 공공연금이나 뭐 노령수당 생활지원금 이런 거에 조금 더 아무래도 의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뭐 크게 노동을 못해도 뭐 조금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더 충당을 하고 그리고 가족 지원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월 평균 소비하고 은퇴 후에 월 평균 조달하는 생활비. 자, 이게 준비를 한 사람들은요. 갭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게 노후가 되면요 생각보다 많이 쓰는 거에 놀라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나이가 들면은 또 뭐 병원비를 조금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몰랐던 사실 노후에 알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돼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네라는 거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이 갭을 차이를 조금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걸 메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나중에 좀 노후에는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채워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넣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 이런 교육들을 잘 해주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지금 살기 바빠서 너 노후 준비해야 돼라고 얘기해 주신 분 잘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아나가고 나중에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할지 정도는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두고 계셔야 돼요. 그림은 그려두고 계셔야 되고 지금 넣는 상품들 중에 노후 대비 상품을 만약 가입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그리고 뭐 연말정산 때문에 넣으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약간이라도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거는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그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대요. 뭐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적정 나이는 44세, 45세라도 준비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에 발행된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